한겨울 새벽 한양 남대문 시장 떡가게 처마 및 얼어 죽기 직전에 거지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떡장사 윤씨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했을 때 사내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헌 누더기를 걸친 몰골, 동상으로 퉁퉁 부은 맨발.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때 묻은 얼굴 속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과거를 보러 왔다가 도둑을 만나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가 말했습니다. 과거 저 거지 꼴을 한 놈이 선비라고? 윤 씨는 콧방귀를 낄 뻔했지만 왠지 모를 마음에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 한양제일의 부자 박대감이 이 거지 총각에게 불가능한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엽전 새잎으로 내 객주의 큰 방을 가득 채워보라. 엽전 새잎이면 고작 떡 서너 개 살 돈. 그걸로 방을 채우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윤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주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거지 총각 강석주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무엇으로 방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저작거리 떡가게 앞에 버려진 거지 총각이 어떻게 나라의 기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남대문 시장통에 윤씨 아주머니라 불리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홀로 떡장사를 하며 살아온 지 10년이었지요. 윤 씨는 손님들에게 늘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떡시루를 들고 가게 문을 열려는데 문 앞 처마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야? 가까이 가보니 20 남짓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헌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는 동상이 올라 퉁퉁 부어 있었지요. 얼굴은 때와 먼지로 새카맸지만 이마가 넓고 눈매가 또렷한 것이 예사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소? 윤 씨가 흔들어 깨우자 사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하려고.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말투가 또박또박한 것이 그를 읽은 사람 같았습니다. 글쎄, 여기가 주막도 아니고 어디서 왔소? 충청도 공주에서 왔습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왔는데 도중에 도둑을 만나 짐을 모두 잃었습니다. 과거, 자네가 선비란 말이오? 윤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거지보다 못한 행색이었으니까요. 집안이 가난해서 겨우 글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양까지 왔다가 이 꼴이 되었으니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윤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얼어 죽겠구먼.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가 절을 하려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윤 씨는 급히 사내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도를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하고 따끈한 떡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떡국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강석주라 합니다. 석주라. 그래,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요. 이미 과거 기일도 지났으니
강석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떡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옷을 입은 나이 지긋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웃 객주의 주인 박대감이었습니다. 윤 씨, 오늘도 인절미 20개 싸주시오. 예, 대감마님. 곧 싸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떡을 싸는 동안 박대감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강석주에게 향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아, 그냥 길에서 주운 거지입니다. 하룻밤 재워주려고요. 거지라고.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박 대감이 강석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자네 글을 아는가? 예, 조금. 그래. 그럼 이것 좀 읽어보게. 박 대감이 품에서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서찰을 꺼냈습니다. 멀리 청나라에서 온 무역문서였지요. 강석주가 서찰을 받아들더니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청나라 상인이 보낸 무역 제안서입니다. 인삼 100근과 비단 50피를 은자 300냥에 거래하자는 내용이고, 여기 작은 글씨로 쓰인 것은 강석주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객주와 거래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박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허, 놀랍구먼. 우리 객주의 서기들도 이 글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자네는 단번에 뜻을 풀어내는구나. 박 대감은 턱을 쓰다듬으며 강석주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윤 씨, 이 젊은이를 내게 넘기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객주에서 일을 시켜볼까 하오. 이런 인재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소.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주었으니 제가 거두겠습니다. 뭐라고? 윤 씨가. 박 대감이 의아해하자 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제 떡가게에서 일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잠시 강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양아들로 삼을까 합니다. 양아들이라니. 박 대감이 놀라 외쳤고 강석주도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너무 과분한. 시끄러워. 내가 거두겠다는데 뭐가 어때? 윤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일찍 죽은 아들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박 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윤 씨가 그리 하신다면 내 더는 말 않겠소. 대신 박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진짜 인재인지 시험을 해보고 싶소. 윤 씨도 괜찮겠소.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입니까? 간단하오. 내가 낸 문제를 풀면 내가 은자 100냥을 내어 석주의 과거 준비를 돕겠소. 그리고 윤 씨네 떡가게도 크게 도와주지. 윤 씨와 강석주가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어떤 시험인데요? 허허, 그리 어렵지 않소. 여기. 박 대감이 주머니에서 엽전 새 잎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엽전 새 잎으로 내 객주의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워보시오. 사흘 안에 말이오. 예, 엽전 새 잎으로 방을 채우라고요? 윤 씨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소. 방 안 빈틈이 하나도 없이 가득 채워야 하오. 물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소. 박 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엽전 새 잎이면 고작 떡 서너 개 살 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걸로 큰 방을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너무 무리한. 윤 씨가 항변하려 하자 강석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석주야,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아주머니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대감이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사흘 뒤 내 객주로 오시오. 결과를 확인하겠소. 박 대감이 떡을 들고 나가자 윤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주야, 정말 괜찮겠니? 저 양반은 한양에서 소문난 까다로운 사람이야. 일부러 불가능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아주머니,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석주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엽전 샌잎으로 큰 방을 채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강석주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시장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점심은 꼭 먹고. 강석주는 엽전 샌잎을 꼭 쥐고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쌀가게, 배틀가게, 약재상을 둘러보았지만 엽전 샌잎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구석에서 소금 장수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소금 한 줌에 얼마입니까? 엽전 한 잎이면 한 줌 주지. 강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금 세 줌으로는 방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촛불 장수가 외쳤습니다. 촛불 사려무나, 굵은 촛불 하나에 엽전 두 잎. 강석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촛불이라. 그는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엽전 세 잎이면 촛불 한 개와 소금 한 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맞다, 이거다. 강석주는 촛불 한 개와 소금 한 줌을 샀습니다. 그리고 떡가게로 돌아와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촛불로 방을 채우겠습니다. 촛불로? 그 작은 촛불 하나로 어떻게 방을 채운단 말이냐? 윤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강석주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촛불 자체가 아니라 촛불의 빛으로 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빛은 방 구석구석까지 가득 커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허허, 이 영리한 녀석. 윤 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왜 샀니? 그건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박 대감이 빛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소금을 바닥에 뿌려서 방바닥을 하얗게 채우겠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바닥을 뒤덮으면 그것도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머리가 정말 비상하구나. 윤 씨는 감탄하며 강석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석주와 윤 씨는 박 대감의 객주로 갔습니다. 큰 방 하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대감 외에도 다른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젊은이. 엽전 샌잎으로 이 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박 대감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저 넓은 방을 어떻게 채워? 아마 포기하고 도망갔을걸. 강석주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촛불 한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방을 채우겠습니다. 뭐, 촛불 하나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석주는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두컴컴하던 방이 순식간에 밝아졌지요. 보십시오. 이 빛이 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방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오, 정말 그렇구나.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하지만 박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빛은 물건이 아니지 않은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강석주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물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박 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강석주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 말이 맞소. 빛으로 방을 채운다니 참으로 기발하구려. 박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문을 닫아보자. 하인이 문을 닫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촛불의 빛이 더욱 환하게 방을 채웠습니다. 이것 보시오. 문을 닫아도 빛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강석주가 말했습니다. 박 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영리한 젊은이로군. 좋아, 첫 번째 시험은 통과다. 첫 번째라니. 또 있습니까?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진짜 인재라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박 대감이 다시 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험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 객주에서 큰 잔치를 열 것이요. 한양의 이름난 상인들과 양반들이 모두 올 것이지.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어 보시오. 단,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눈물이어야 하오. 그건 강석주가 난감해하자 박 대감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은자백냥은 물론이고 윤 씨네 떡가게를 한양에서 가장 큰 떡집으로 만들어 주겠소. 하지만 실패하면 박 대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강석주와 윤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주야, 이번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강석주는 그날부터 골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밥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고 붓을 놀렸습니다. 도대체 뭘 쓰는 거니?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 이야기. 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강석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 과거를 보기 위해 걸어온 먼 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우스꽝스러운 일들,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글로 옮겼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박 대감의 객주는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한양의 부자 상인들과 양반들이 모두 모였지요.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오시오. 박 대감의 명령에 강석주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거지 같은 녀석이 뭘 한다고? 박 대감이 또 장난을 치시는구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석주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아껴서 자기 코에서 나온 코딱지까지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면서 말이지요. 사람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길을 가다가 은자 한 잎을 주웠습니다.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허허.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부자가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달려와 손을 내밀며 손 내미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손을 내밀지 않고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석주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주는 것만 배우고 받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미시오라는 말을 듣고도 주는 줄만 알았던 거지요. 와하하하. 객주 안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양반들도 상인들도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박 대감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석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강석주의 표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입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품팔이를 다니셨지요. 강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품삯으로 받은 쌀 한 대를 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방방 뛰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아파 누워 계셨습니다. 며칠째 굶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강석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쌀 한 대를 고스란히 이웃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석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주야, 우리는 젊으니까 하루쯤 굶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저 할머니는 늙으셔서 하루만 굶어도 돌아가실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배고픈 것과 남의 목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니? 객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찬물로 배를 채우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강석주의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석주야,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라.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강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객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느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박 대감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구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박 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강석주. 예, 대감마님. 자네는 정말 대단한 젊은이로군. 박 대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네의 재주를 시험해 보려 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감동했네. 엽전 새 잎으로 방을 가득 채운 지혜도 훌륭했지만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었네. 박 대감이 강석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긴 말일세. 약속대로 은자 100냥을 내주겠네. 그리고 박 대감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하고 싶소. 이 젊은이가 과거를 보고 입신양명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지 않겠소? 물론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강석주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강석주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박 대감은 약속을 지켜 은자 100냥을 내주었고 윤 씨의 떡가게를 크게 키워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십시일반으로 강석주를 도왔지요. 강석주는 그 도움으로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강석주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요. 며칠 뒤 방이 나붙었습니다. 문과 장원 급제, 강석주. 시험장 앞이 떠나갈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강석주를 껴안았습니다. 석주야,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아주머니, 모두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그날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강석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대감이 다가와 강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하네, 강장원. 이제 자네는 나라의 동량이 되었네. 대감마님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네. 대신 백성들을 위해 좋은 관리가 되어주게. 그것이 나에 대한 보답이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석주는 벼슬길에 올라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정한 정치를 펼쳐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지요. 윤 씨의 떡가게는 한양에서 가장 큰 떡집이 되었고 박 대감의 객주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강석주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강석주는 윤 씨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양아들이 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다른 호칭을 쓴 적이 없었지요. 오냐, 석주야. 밥은 먹었니? 예, 어머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강석주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양 북촌에 있는 큰 기와집의 문서입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집인데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한테? 예. 이제 편한 곳에서 사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석주야. 나는 이 작은 떡가게가 좋구나. 여기서 떡이나 만들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이란다. 하지만 어머니, 석주야. 윤 씨가 강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느냐? 남루한 거지였던 내가 이제는 나라의 큰 벼슬아치가 되었구나.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날 떨고 있던 그 젊은이란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어머니, 너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리에 온 것이란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치거라. 강석주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강석주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매일 저녁이면 윤 씨의 떡가게를 찾았습니다.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하루의 고민을 나누곤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준 거지가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하지만 윤 씨와 강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엽전 새 잎으로 방을 채운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줄 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